네,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아메이 방주성 전무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리더님들. 좀 당황스럽습니다. 전 제 이름으로 삼행시를 처음 지음을 당해봤거든요. 기분이 되게 묘하네요. 근데 어쨌든 지금 되게 전 기분이 되게 좋습니다. 이렇게 멋진 가을날, 그리고 이 멋진 수요일날, 이 멋진 10시, 오전 10시에 이렇게 멋진 자리에 초대돼서 이런 리더님들한테 좋은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흥분도 되고요. 근데 리더님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거든요. 전 요즘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요즘 날씨가 딱 움직이기도 좋고요. 그리고 요즘같이 예쁜 하늘을 잘 보기도 힘들었던 것 같아요. 뭔가 코로나가 지나가면서 뭔가 좀 더 좋은 세상, 밝은 미래들이 좀 보여지는 것 같은 느낌을 줘서 지금 요즘 날씨가 너무 좋거든요. 거기에 더해서 한 가지 소망이 더 하나 있거든요. 이런 날씨가 앞으로도 더 계속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사실 ESG,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ESG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ESG 경영 전략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ESG가 사실 그런 거에 대한 소망이 담겨 있는 겁니다. 기업과 비즈니스가 얼마나 계속 건강하게 그리고 멋있게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가늠하는 것이 바로 ESG거든요. 제가 요즘 여러 자리에서 ESG에 대해서 듣기도 많이 듣고 같이 회의도 많이 하고 그리고 말씀도 많이 드릴 기회가 생기는데요. 리더님들이 저를 볼 때마다 ESG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말씀들을 하세요. 저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비즈니스가 그리고 아메이 리더님들이 점점 더 그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도와 그리고 이 건강함, 오래오래 건강하게 갈 수 있는 비전에 대해서 점점 더 수준 높아지고 품격 있어지시는구나라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ESG에 대한 새로운 개념에 대해서 스스로 먼저 생각하시고 먼저 알아가려고 하시는 그런 노력들, 자세들이 너무나 감동스럽고요. 너무나 되게 품격과 되게 뭔가 고마움을 느낄 정도거든요. ESG 경영 전략은 사실은 이렇게 우리들의 미래를 담보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이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ESG가 펼쳐져 나갈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말씀드릴 텐데 오늘은 그 서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딱 두 가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ESG 경영 전략이 그럼 도대체 왜 그렇게 중요하고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아메이의 ESG는 왜 강력한가? 무엇이 차별화되는가에 대한 두 가지 이야기입니다. 그럼 먼저 ESG가 왜 경영 전략으로서 그렇게 의미가 있는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ESG는 기업 혼자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기업과 사회와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업과 사회가 어떻게 서로 오랫동안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한 개념이 대두됐고 그것을 설명하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리더님들 잘 아시겠지만 이전부터 그런 개념을 정의하는 이야기들은 무척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제 몇 년 전까지도 유행했었던 CSV는 그런 거거든요. 기업이 고유의 자기 활동을 하는데 뭔가 사회적인 가치가 창출되는 그런 좋은 활동들을 하자라는 겁니다. 참 좋은 얘기죠. CSR,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흔히들 이제 기부 활동이라고 많이들 하죠. 근데 이제 기부보다도 조금 더 본질적으로 기업이 사회적으로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역할을 해 나갈 것인가, 그러니까 좋은 일을 하라는 거죠. 그런 개념들,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기업에게 요구되어진다라는 개념이죠. 그리고 좀 생소하실 수도 있겠지만 B컵이라는 어떤 그 개념 워드도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ESG랑 좀 비슷해요. 환경 친화적이고 얼마나 투명하게 경영을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건전하게 기업을 운영해 나가는가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조금 특이한 건 이 B컵은 어떤 그 비영리 단체에서 승인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B컵 마크를 달아주는 거죠.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이전에 ISO 같은, 아시는 리더님도 계시겠지만 ISO 인증 같은 비슷한 겁니다. B컵 인증을 받는 겁니다. 그 외에 아주 기본적으로는 윤리 경영, 비즈니스 에틱 같은 것들에 대한 이야기도 있을 수 있고요. 자, 그런데 이런 많은 개념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들어서 이 지속 가능성이란, 기업과 사회를 지속 가능한 관계를 만들 것인가라는 핵심 컨셉으로 ESG 한 단어로 요약이 되어버렸습니다. 요즘은 CSR, CSV 말을 잘 쓰지 않죠. ESG를 쓰고 있습니다.
환경, 사회, 지배 구조의 약자인데요. 지금 보여드린 장표에서 보면 SDG라고 있습니다. 이 SDG가 뭐냐면 가장 최근에 나온 개념이거든요. 유엔에서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할까?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달성해야 될 목표가 있다. 17가지 목표를 설정해 놨거든요. 이게 SDG인데, 놀랍게도 ESG는 이 17가지의 목표를 이 세 단어 안으로 다 흡수가 가능한 겁니다. 너무 쉽죠? 17가지 일일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ESG를 짧게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쉬우니까요. 개념도 명확하니까요. 여기서 그럼 궁금증이 생깁니다. 도대체 ESG는 기존의 그런 개념들과 무엇이 다르길래 이렇게 강력한 새로운 개념어로 등장하게 됐는가라는 거죠. 이 ESG는 아시겠지만 다시 말씀드리면은 환경, 그리고 사회, 그리고 지배구조의 영어 단어들의 머리 글자를 딴 겁니다. 그냥 환경, 사회, 지배구조. 어려운 말은 아니죠. 쉬운 말입니다. 그리고 뭐 개념도 좀 파악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기업들도 역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 사회, 지배구조 다 좋은 말이네.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들을 하죠. 근데 중요한 건 환경, 사회, 지배구조 이 세 단어들은 그 자체로는 아무런 가치를 제공해주지 않습니다. 흔히 가치 중립적인 단어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왜냐하면 환경은 환경이고 사회는 사회고 지배구조는 지배구조입니다. 제가 그래서 조금 이게 무슨 말인가 좀 더 쉽게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이런 예를 많이 듭니다. 환경, 사회, 지배구조, 즉 휘발유, 경유, 등유 어떤 기름의 종류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사실은 휘발유, 경유, 등유를 가지고 무엇을 할지에 따라서 그 에너지원, 그 기름의 가치는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것으로 난방을 할지, 공장을 돌릴지, 아니면 전쟁을 할지, 좋은 일 했을지, 나쁜 일 했을지 무엇을 할 것이냐라는 목표에 따라서, 방향성에 따라서 이 단어들은 전혀 다른 가치를 가지게 된다는 거죠. 환경, 사회, 지배구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단어들이 내포하고 있는 목적과 방향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면 이 단어들 가지고는 아무런 새로운 가치, 새로운 방향성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거죠. 그럼 각각의 단어들은 어떤 의미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을까요? 어떤 함의를 가지고 있을까요? 환경은 그렇습니다. 기업의 고유의 활동, 즉 이윤 추구, 혹은 사회 좋은 일들, 무엇이든 간에 기업이 그 활동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전에는 기업만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었던 거죠. 건강한 자연이 전제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건강한 자연을 계속 유지해 나가야 되고요. 최근에는 그 복원까지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자연 상태까지도 되돌릴 수 있는 방법들을 찾자는 거죠. 기업이 지속적으로 활동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자연도 계속해서 똑같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혹은 복원돼야 된다는 것. 그게 방향성입니다. 사회는 어떨까요? 이전에 기업과 사회의 관계는 약간 서로 상대적인 개념이었습니다. 사회는 기업으로부터 뭔가 좋은 재화들을 얻고 기업은 그걸 통해서 사회로부터 이윤을 추구하죠. 그러니까 서로가 목적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기업은 옛날엔 기업이 발전을 혼자 치고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그렇게 하니까 안 되더라는 거죠. 기업이 발전이라는 기속적인 성장이거든요. 발전을 해 나가려면 사회 전체도 같이 건강하게 발전을 해 나가야만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걸 알게 된 겁니다. 사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는 100년 된 기업들이 없습니다. 거의. 따져보시면 없어요. 이제 곧 100년에 도달한 기업들이 한두 개 정도 있는데 약간 계산적으로 해보면 아직까지 기업의 우리들의 그 역사는 좀 짧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계속될지 사회가 얼마나 같이 건강하게 발전하냐에 따라서 좌우된다는 거죠. 그걸 이제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국내의 많은 기업들도요. 지배구조는 조금 복잡하게 생각하면 무슨 누가 이 회사를 소유하고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렇다기보다는 의사결정과 실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실천에 대한 이야기죠. 즉 이전에는 사회가 기업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전략을 추구하고 그리고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몰랐고 알 필요도 없었습니다. 알 수 있는 방법도 없었고요. 그러니까 기업이 뭔가 저 안에서 회의실에서 막 회의를 하고 나서 우리는 이렇게 하기로 했어. 이렇게 해서 이런 제품을 내자.
왜 그 제품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왜 그런 서비스가 시작되는지 모릅니다. 예전에는 그랬죠. 몰라도 되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은 기업이 무슨 활동을 하는지 조금만 신경을 쓰면 쉽게 그 정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사회가 기업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었다는 거죠. 훨씬 더 깊어지고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많아졌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기업은 사회의 시선이 두려워서 조금 더 잘하자, 정직하게 하자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무서워서 두려워서가 아니라 이렇게 기업을 바라보는 눈이 많아졌고 투명해졌고 깊어졌으니까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수준으로 기업도 바뀌어야 된다, 열려야 된다는 거죠. 즉 지배구조라는 얘기는요, 기업이 그동안 얘기하지 않았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의사결정을 했는지 그 과정을 투명하게 보여주고, 그리고 그렇게 결정된 전략과 의사결정을 얼마나 공정하게 집행하느냐, 실행하느냐라는 거죠. 투명성과 공정함, 이 두 가지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전제되고 이 두 가지가 확보되지 않으면 기업은 더 이상 발전할 수가 없다는 거죠.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제 ESG는 조금 더 무겁게 다가옵니다. 그냥 좋은 얘기, 환경, 사회, 지배구조가 아니라 뭔가를 계속하려면 이걸 해야 되겠구나, 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즉 ESG가 왜 강력한 새로운, 그리고 모든 다른 개념어들을 압도할 수 있는 새로운 경영 전략을 정의하는 단어가 됐냐면요, 바로 기업이 더 건강하게 더 오랫동안 계속해서 기업 활동을 통해서 이윤을 추구하려면 이거 해도 되고 저거 해도 되고 하는 게 아니라 유일한 길은 ESG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절실한 길이라는 겁니다. 이걸 하지 않으면 기업이 존립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엄청나게 무거운 개념이 돼버린 겁니다. 무겁고 명확하기 때문에 판단하기도 쉽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냐고요? 바로 ESG를 하는지 안 하는지, ESG 실천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그 여부에 따라 돈이 모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즉 이전까지는 기업과 사회의 관계에 대해서는 기업 이윤을 사회에 환원한 정도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 거죠. 쉽게 얘기하면 기업, 사회에서 돈 좀 벌었으니까 그 돈 좀 다시 돌려줘, 좀 좋은 일에 좀 써, 이런 개념이었던 거죠. 좋은 일이죠. 기업이 번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는 거. 그런데 여전히 서로 동반자적인 관계는 아닌 거예요. 내가 벌었던 거 좀 나눠줄게. 서로 역시 그냥 상대적인 객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은 웃는 얼굴을 하면서 좋은 일을 하지만 속으로는 좀 마음이 아프죠. 약간 울며 겨자 먹기의 마음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CSR이고 CSV고 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ESG가 등장을 하면서 혁명적으로 바뀝니다. 즉 이제부터는 ESG부터는 우리가 착한 일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걸 안 하면 안 돼가 된다는 거죠. 정말 혁명적인 변화거든요. 개념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착한 일을 하자가 아니라 우리가 살려면 이런 일들을 해야 돼. 근데 그 결과가 착한 결과가 되는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선행의 결과가 되는 겁니다. 순서가 뒤바뀐 거죠. 그리고 절박한 심정이 포함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분이 미국의 넘버원 자산 운용 회사가 있습니다. 블랙락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거기에 회장님입니다. 레리 핑크라는 회장님이신데 이분은 매년 연초에 고객사들은 누구겠습니까? 이 블랙락을 통해서 투자를 하려고 하는 이 투자자들이죠. 흔히 얘기하는 투자자들인데 이 투자자들한테 매년 초에 그 해의 투자 전략, 트렌드에 대한 자기의 생각과 방향성에 대해서 정리한 편지를 보냅니다. 매년 초마다. 사실은 이 ESG에 대한 개념도 이 레리 핑크라는 회장이 한 2009년인가 몇 년도에 보낸 편지서부터 사실 등장하기 시작했었거든요. 앞으로 이런 기업에 투자해야 됩니다라고. 그런데 올해 연초에도 또 편지를 보냈는데 또 계속 반복됩니다. 아니, 더 심해졌습니다. 더 강해졌습니다. ESG를 실천하는 회사를 중심으로 우리는 투자하겠다. 거기에 대해서 의사결정권을 고객사들한테 드릴 테니까 의사결정해 주십시오. 하지만 우리의 방향성은 여기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속 가능성에 집중한 회사만이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지속 가능성은 바로 ESG 경영 전략에 대한 정확한 경영 전략과 실천 의지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몇 년 동안 이 ESG 기업에 대해서 투자가 막 몰립니다.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리더님들 아시겠지만 자본은 대단히 영리합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요, 돈이 될 곳을 스스로 찾아갑니다. 돈이 모인다는 것은 그곳에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되게 놀라운 현상이라는 게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요, 옛날에 CSV를 하지 않은 기업이라든지 CSR을 하지 않은 기업에 우린 투자하지 않겠어, 이런 얘기는 없었어요. 이제 바뀐 겁니다. ESG를 하지 않는 기업엔 투자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 영리한 자본이 그렇게 판단 내렸다는 거죠. 뭘 판단했을까요? 이 기업은 오랫동안 기업 활동을 해낼 수 있겠다는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내의 많은 기업들이 ESG를 표방하고 ESG 경영 전략을 수립하고 발표합니다. 조금만 들여다보셔도 아시겠지만 몇 가지 단어들이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플래닛, 홈 이런 거죠. 그다음에 지구, 그다음에 환경, 지속 가능함, 그다음에 아름다운 세계 이런 것들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미래 이런 것들 얘기합니다. 지구를 최우선으로 하자 뭐 이런 얘기들 하고 있죠. 그런 어떤 전략들을 바탕으로 이런 어떤 그 방향성을 경영 전략의 어떤 그 슬로건을 가지고서 많은 경영 전략들을 수립하고 실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들 몇 가지만 사례만 들어봐도 그렇죠. 아무래도 좀 국내에서 좀 빨리 시작한 기업들입니다. 아무래도 조금 더 환경에 더 예민할 수밖에 없는 기업들인데요.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LG생활건강이라든지 2009년, 2010년부터 ESG를 염두에 두고서 뭔가 경영 전략을 수립하고 계획 그다음에 실천 방안들을 발표하고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보시겠지만 근데 약간 비슷합니다. 환경과 지속 가능한 라이프 스타일, 탄소 중립, 그다음에 플라스틱 절감이라든지 사회 환경적인 효익을 창출한다든지 이런 겁니다. 그다음에 지배 구조 얘기하니까 ESG 지배 구조 확립,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서 뭔가 여러 가지 활동들을 펼쳐 나가려고 합니다. 참 좋은 일인데 제가 저희 그 한국아메이의 ESG 경영 전략을 저희 내부에서 많은 팀들이 함께 준비를 한 거거든요. 전 그 결과들을 대신해서 말씀을 드리는 입장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국내의 많은 회사들의 ESG 지금 하고 있는 ESG 경영 전략과 실제 실행 방안들을 연구하고 사례들을 많이 분석을 했거든요. 근데 보면서 뭔가 계속 허전한 겁니다. 리더님들은 어떠세요? 좀 뭔가 허전함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제가 계속 생각했어요. 이 좋은 얘기들, 이 좋은 방향성을 얘기를 하는데 왜 저는 계속 공허할까? 한참을 생각하고 난 다음에 든 생각이 그거였습니다. 어디서 많이 보던 또 하나의 발표구나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던 겁니다. 사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환경이라든지 탄소라든지 플라스틱이라든지 이런 것들, 투명한 지배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ESG가 등장하기 전부터 한참 전부터 얘기되어 오던 이야기들이거든요. 거기에 더해서 ESG 경영 전략을 발표하는 대부분의 기업들의 세부 실천 방안들을 가만 들여다보시면 그런 겁니다. 2025년까지 탄소를 줄이겠습니다. 2030년까지 제로를 만들겠습니다. 2000 몇 년까지 직원들의 비율, 성비를 맞추게 어떻게 50대 50으로 가겠습니다. 이런 식의 무엇을 하겠습니다라는 선언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선언들이 이미 많이 익숙해져 있거든요. 그런 선언들을 이미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기자회견을 통해서, 광고를 통해서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선언들이 실행되어 가는 과정에 대해서 본 적은 잘 없습니다. 안 했다는 게 아니라요, 잘 본 적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식상한 말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ESG는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라고요. 홍보용 아이템이 아니라는 겁니다. 경영 전략입니다. 유일하고 절실한 기업이 생존해 나가기 위한. 즉 ESG로 넘어오면서부터 기업들이 아직까지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ESG는요, 또 새로운 유행, 뭔가 또 기업이 사회에 해야 되는 역할들을 또 규정하는 새로운 말이 나왔구나. 그런 유행을 따르는 선언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로 제대로 된 철학을 바탕으로 한 실천이라는 겁니다. 남들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이 기업이, 이 비즈니스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성장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이 한국아메이와 아메이의 ESG가
차별화되는 지점인 겁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리더님들? 우리는 60년 전부터 철학이 있었거든요. 저희는 시작부터 철학을 가지고 시작한 겁니다. 이제 와서 환경을 얘기하고 이제 와서 지구를 얘기한 게 아니라 저희는 시작부터 사람과 자연에 해가 되는 것은 만들지도 팔지도 않겠다. 사람과 자연과 사회에 이로운 것들만 하겠다라고 했다는 거죠. 그런 철학이 응집된 슬로건이 그거지 않습니까? 저희의 방향성이죠. 비전이 저거죠. Helping people live better and healthier life. 리더님들 아시죠? 저기서 얘기하는 better and healthier life는 단지 신체적인 건강만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마음의 건강, 정신적인 건강, 그리고 내 주변을 둘러싼 공동체의 건강, 이 사회의 건강, 삶 자체의 건강까지 다 아우르는 개념이 바로 저희들의 비전이라는 거죠. 이런 단단한 철학이, 분명한 철학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실천해왔던 겁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저희는 언제까지 무엇을 하겠다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당연히 철학이 있으니까 계속 앞으로 할 숙제들이 계속 생기죠. 할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미 철학을 바탕으로 실천해왔고 지금도 실천하고 있다는 겁니다. 조금만 더 들여다볼까요? 예를 들면 지속 가능한 농업. 저희가 남들 보기 좋으라고 막 환경이 막 그 주요한 이슈로 대두되니까 우리도 이제 친환경 농법 할 거예요. 우리도 좀 유기농법 할게요. 저희도 참 착하지 않습니까? 보여주기 위해서 한 게 아닙니다. 지속 가능한 농업, 즉 유기농보다도 더한 기준으로 더 꼼꼼하고 철저한 농법을 추구하지 않으면 뉴트리라이트가 존재할 수 없거든요. 뉴트리라이트가 오늘 존재하기 위해서는 저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속 가능한 농업,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유일하고 절실한 길, 철학이 있기 때문에 실천 가능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게 차이라는 거죠. 또 예를 들면 자원순환 경제라든지 친환경 제품 이런 얘기를 할 때 리더님들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십니다. 우리 배송 박스에 우리는 왜 종이 충전재를 잘 쓰지 않느냐? 우리 배송 박스는 왜 이렇게 좀 큰 게 많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배송 박스는 솔직히 다양하게 만들어서 배송해 드리면 돼요. 가장 파손이 적은 배송 방법은 그 제품에 맞는 배송을 한 배송 박스를 만들어서 보내드리면 돼요. 그거 얼마나 낭비입니까? 그런데 저희는 지금 가장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지금 가장 최적화된 박스 개수들을 정해놓고 포장해 보내드리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도 파손이 일어날까 봐 충전재를 넣는데 저희는 비닐 충전재를 씁니다. 놀랍죠? 아니 친환경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비닐 충전재를 쓰는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저희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전기차를 예를 드리거든요. 리더님들 전기차는 이런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리더님들, 전기차는 친환경적일까요? 그렇습니다. 친환경적이죠. 적어도 도로 위에서는요. 도로 위에서는 배기가스를 배출하지 않으니까요. 조용히, 심지어 소리도 안 냅니다. 조용하죠. 친환경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전문가 집단에서는 이런 개념들을 씁니다. LCA라는 개념을 씁니다. 라이프 사이클 어세스먼트. 즉 어떤 한 제품이 지금 순간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제품이 만들어지면서부터 끝날 때까지 과연 환경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는 지표죠. 근데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LCA 개념으로 봤을 때는 아직 전기차가 그렇게 친환경적이지는 않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일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전기차는 배터리는 뭘로 만들까요? 보통 주재료는 코발트입니다. 코발트 어디서 캐질까요? 코발트 광산에서 캡니다. 코발트 광산이 지금 자연에 어떻게 해를 미치고 있는지 조금만 찾아보시면 금방 아시게 될 겁니다. 배터리가 만들어지는 순간부터. 그리고 전기차가 달릴 때 나오는 전기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바로 화석연료에서 오는 거죠. 아직까지는 화석연료, 불을 떼어서 나온 거기서 생산된 전기로 전기차를 충전하고 전기차가 달려나가는 겁니다. 폐기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전기차는, 그래서 어떤 전문가 집단에서는 LCA 개념을 적용해 봤을 때 전기차는 오히려 경유차보다 환경에 아직까지는 해롭다라는 판단까지도 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요. 근데 여기 전제가 붙죠. 아직까지는입니다. 전기차는 분명히 친환경적인 우리의 미래의 교통수단의 대안이 될 겁니다. 단 전제는 좀 더 친환경적으로 배터리가 만들어지고 좀 더 친환경적인 전기가
개발이 됐을 때 말하는 거죠. 아직까지는 아니라는 거죠. 저희가 박스 충전재를 바라보는 관점이 그거였습니다. 보니까 친환경 하는데 보니까 다들 종이 충전재를 쓰네? 우리도 종이로 바꿔볼까? 검토를 왜 안 해봤겠습니까? 저희 집요하고 철저하거든요. 검토합니다. 그런데 봤더니 아직까지는 종이가 비닐 충전재보다 덜 친환경적이다라는 거죠. 저희 판단에, 저희가 연구해 본 결과는. 왜냐하면 종이 충전재는 일단 종이를 많이 넣어야 됩니다. 근데 저희는 비닐 충전재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에 공기만 들어가 있습니다. 공기 들어있죠. 게다가 비닐이 분해되는 속도가 빠른 비닐을 쓰면 아직까지는 비닐 충전재가 종이 충전재보다 낫다라는 게 저희의 판단입니다. 철학을 바탕으로 한 실천은 이런 겁니다. 남들 보기 좋으라고 뭔가를 하는 것은 종이가 유행이야? 종이 넣자. 그 앞뒤의 이야기는 생각지 않는다라는 거죠. 남들 보기 좋으니까 넣는 거죠. 철학이 있는 기업은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 들여다봅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거죠. 어느 순간 종이 충전재로 바뀌었을 때 리더님들은 그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한국 아메에서 결단을 내렸구나. 봤더니 지금 가장 친환경적인 종이 충전재 방안을 찾았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믿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리더님들 지금 저희 배송 박스를 보시면 FSC라는 로고가 박혀 있을 겁니다. 찍혀 있습니다. 그게 없는 배송 박스 많거든요. 배송 박스라고 다 똑같은 박스가 아닙니다. 그리고 다 종이 박스라고 해서 다 친환경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FSC라는 로고는요, 삼림을 얼마나 잘 지켜나가면서 생산된 종이로 만든 박스인가를 인증하는 마크입니다. 저희는 그런 박스만 씁니다. 삼림을 지켜나가는 박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저희는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누구 보여주기가 아니라 계속해서 본질을 꿰뚫고 간다는 거죠. 본질을 꿰뚫고. 앞으로 많은 조금씩의 변화들이 생길 겁니다. 포장재도 많이 바뀔 거고요. 할 겁니다. 저희가 끊임없이 연구하고 검토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는 철학이 있으니까요. 세상에 해로운 일은 하지 않겠다는 거니까요. 도움이 되는 것만 하겠다는 거니까요. 조금만 더 나가볼까요? 저희가 역사가 유래가 오래된 원폼 프로젝트, 최근에 들어서 ESG가 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CSV 개념 때부터 그랬던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과의 상생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저희는 옛날부터 했죠. 중소기업 말도 없을 때부터 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런데 많은 기업들이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이야기할 때 그 세부 내역을 들여다보면 조금 섭섭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대부분의 많은 대기업들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중소기업들한테. 우리는 ESG 경영을 표방하니 우리들이랑 일을 하려면 우리들이 생각하는 ESG 기준에 맞춰서 오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팔짱을 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에 맞지 않으면 일을 못합니다. 안 맞네요. 못합니다. 협력사로 등록을 못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저희는 원포원 때부터 그랬지만 저희는 어떻습니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기술이 있고 뭔가 가능성이 있는 중소기업들, 대단히 작은 영세 기업들을 발견을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당신들은 이런 기술과 이런 가능성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생각하는 기준에 못 미치네요. 저희 노하우를 빌려드릴게요. 저희 기술을 빌려드릴게요.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같이 이 정도까지 올라올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과 지혜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도와드릴게요. 이만큼 올라오세요. 올라와서 같이 갑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진짜 상생인 거죠. 누군가가 저렇게 잘 되나 안 되나를 지켜보는 게 아니라 잘 될 수 있도록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 수준까지 같이 올라올 수 있게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이게 저희가 생각하는 중소기업과의 상생이거든요. 이게 철학을 바탕으로 했을 때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도 마찬가지인데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한국아메 미래재단의 이사장도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IDFCA 그룹에서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미래재단이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아시겠지만 미래재단의 역할은 그겁니다. 지금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벌였던 걸 제가 많이 집중화시켰습니다. 어린이들의 건강으로 집중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이들의 건강이 담고 있는 생각은 조금 더 수준이 높습니다. 뭐냐면 영양이 부족한 어린이들한테 영양을 공급해주고 밥을 굶는 어린이들한테 밥을 제공해주고 당연히 필요하고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거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멈추지 않는다는 거죠. 저희의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는 건강한 생각을 가지고 건강한 육체를 가진 사람이 건강한 사회를 만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즉 미래를 들여다봤을 때는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가 건강해져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자기 몸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자기가 먹는 거에 대한 자기만의 노하우가 필요한 거죠. 지식이 필요한 거죠. 내가 무엇을 먹고 있고 나한테 무엇이 필요한가? 나는 운동이 뭐가 필요한가? 이런 것들을 스스로 깨우치게 해준다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한국아메이는 오래전부터 존재했죠. 건강지킴이 프로그램입니다. 이걸 더 많은 학생들한테 더 넓게 지금 확산시켜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코로나 시국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해왔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학교와 엄청나게 많은 선생님과 학생들의 호응을 받고 있죠. 그런 건강에 대한 깨우침에는 거기도 들어가 있습니다. 마음에 대한 건강도 저희는 같이 해결해 줍니다. 어린이들이 생각보다 고민이 많습니다. 상담을 해주는 거죠. 근데 그 고민을 털어놓을 때가 별로 없어요, 사실. 또래 집단도 약간 좀 애매하고. 상담하면서 마음의 건강도 지켜주는 거죠. 그리고 경제적인 지식도 계속해서 쌓아주게 만듭니다. 즉, 종합적으로 건강한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건강한 아이들로 자랄 수 있는 하나의 플랫폼,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3년 연속으로 교육부에서 주는 교육 기부 대상이 있습니다. 3년 연속으로 받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인정해 준다는 거죠. 왜냐면 이런 일을 하는 데가 없거든요. 한국아메이 미래재단의 미래를 바라보고 하는 활동들은 대단히 차별화되어 있습니다. 어디서도 볼 수 없는 활동입니다. 여기서 약간 막간 광고를 드리면 저희 미래재단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또 여담이긴 한데 저희 그 많은 기업들이 ESG 얘기하면서 그 직원들의, 즉 구성원들의 성비를 좀 이렇게 맞추겠다. 되게 남성이 많다라는 얘기들이 많으니까 여성 직원의 비율을 좀 맞춰 나가겠다라는 것도 많은 전략 방향성, 실천 방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요, 한국아메이는요, 일단 임원회의만 들어가봐도 여성 임원이 훨씬 더 많고요, 여성 직원이 훨씬 많습니다. 근데 이게 저희가 여성 직원, 남성 직원의 성비를 막 맞추려고 노력을 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거든요. 저희는 아예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그냥 리더님의 비즈니스와 아메이의 비전만 있는 거죠. 그 관점으로 일만 하니까 남자, 여자 비율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근데 하고 나서 보니까 이런 비율이 돼 있더라는 겁니다. 철학이 바탕이 된 실천은 이렇게 다른 거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학계에서, 교수님들이 학계에서 저희 사례를 분석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어딘가에 굿 프랙티스로, 베스트 프랙티스로 발표하고 싶어 하세요. 많은 언론사에서 저희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기사를 만들고 싶어 합니다. 기사를 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SBS에서 생방송으로 ESG 생방송으로 방송이 나갔습니다. 저희 임혜 부사장님이 생방송으로 나가서, 생방송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비까지 오고 있고 우산 받쳐가면서 또박또박하게 저희들만의 차별화된 ESG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는 그 동아일보에서 주최한 제1회입니다. 첫 회입니다. 제1회 KESG 대상에 저희 본상 받고 왔거든요. 본상 받은 회사가 몇 개 없습니다. 부문별 상들은 많은데 본상 받은 회사는 별로 없습니다. 저희가 그 중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일들이 어떻게 벌어지게 됐는가. 놀라운 거는요, 저희가 상 주세요, 저희 방송 좀 내보내주세요, 저희 사례를 연구해 주세요라고 부탁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희 이야기를 기사로 내주세요라고 부탁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 왔다는 겁니다. 이건 엄청난 사실인 거거든요. 왜 그럴까요? 저희한테는 실천이 있었기 때문이죠. 저희는 사례가 있으니까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다른 쪽은 선언이거든요. 다른 많은 기업들은 선언이란 말이죠. 아직까지는 실체가 없어요. 계획만 있을 뿐. 저희는 60년 넘게 실천해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야기로 만들만 하다는 거죠. 먼저 다가오는 경우, 제가 한 25년 정도를 그 매스 미디어를 통해서 매스 커뮤니케이션, 즉 대중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직업으로 삼고 살아왔는데요. 이런 케이스는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먼저 우리 걸 해주세요라고 부탁을 해야지, 기자들한테 부탁을 해야지, 그리고 교수님들한테 부탁을 해야지 해주는데 이런 경우는 처음 봤고요. 더욱 놀라운 거는요, 제가 더 의미 있게 보는 건 뭐냐면요, 제가 한 25년간 매스 커뮤니케이션을 업으로 삼고 살다 보니까 깨달은 바가 하나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라든지 비즈니스라는 사람들이 대중들한테 오해를 받습니다. 오해 이러면 저희 되게 생각이 많이 들죠. 저희는
부당하게 혹은 부당하다기보다는 좀 불필요하게 오해를 많이 받는 집단이고 비즈니스입니다. 오해를 많이 받고 있죠. 근데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오해를 받은 사람이 아무리 풀려고 해도 안 풀려지더라는 겁니다. 대중들한테 저희는 그런 데가 아닙니다. 저희는 착한 곳입니다. 저희는 정말 멋진 곳입니다. 아무리 떠들어봐도 오해를 한 대중들은요. 네, 그러세요. 아, 그렇군요. 하고 그냥 듣지도 않고 마음에 바뀌지 않지 그냥 넘어갑니다. 오해가 풀리는 시점은요. 대중들이 어떤 특정한 계기를 통해서 아, 내가 약간 저 사람들한테 혹은 저 기업에 대해서 좀 오해를 했나 보네? 내가 몰랐던 일이 있었네? 아, 내가 약간 선입견이 있었네라고 스스로 마음을 풀었을 때 그때부터 오해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눈 녹듯이 사라진다는 표현 많이 쓰죠. 눈 녹듯이 사라지게 됩니다. 문제는 그 특정한 계기를 찾는 건데 저희의 ESG가 지금 시대에 저희가 60년간 우직하게 쌓아온 이 ESG의 실천이 그 계기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오해를 푸는 그 시작점이 시작된 겁니다. 눈 녹듯이 사라지게 될 거예요. 이 변화는 저한테 정말 놀라움이거든요. 리더님들은 자부심을 가지셔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시작부터 그랬고 지금까지도 그러고요. 앞으로도 저희는 상생을 넘어서 절박한 심정의 공존 그리고 선언이 아니라 실천을 해나가는 그게 바로 한국아메이만의 ESG라는 겁니다. 공존의 실천, 당당하게 어디서든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는 공존을 절박한 심정으로 실천해온 곳이라고 60년 전부터 그 관점으로 많은 경영 전략이 수립될 겁니다. 오늘은 전체적인 경영 전략에 대한 개괄인데요. 그동안 리더님들과 회사가 했던 건강자산, 매력자산, 경제자산 이 자산들을 가지고서 이 자산들을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 속에서 리더님들이 훌륭한 자산가가 되셨지 않습니까? 그 자산을 바탕으로 이제 사회와 그리고 자연과 공존으로 외연을 넓혀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만이 미래와의 공존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런 방향성으로 저희는 경영 전략을 수립하고 계속해서 실천해 나갈 겁니다. 그 대표적인 걸로 저희는 리디자인으로 슬로건을 가지고 내부적인 실천 방안을 만들었거든요. 저희는 이 지금까지 잘해왔던 것들을 이 리디자인이라는 관점으로 새롭게 다시 들여다볼 겁니다. 그리고 그 관점에서 새롭게 계속해서 만들어 나갈 거고요. 그래서 리유즈, 모든 것을 재사용할 수 있는 건 없을까? 리무브, 불필요한 걸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혹은 뭔가 좀 안 좋은 게 있다면 그걸 대체할 수, 리플레이스 할 수 있는 것은 없을까? 끊임없이 들여다보고 집요하고 철저하게 계속해서 변화시켜 나갈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장기적인 방향성을 논의를 하는 사이에 저한테 대단히 좀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뭐라고 할까 시각 자료가 있거든요. 리더님들한테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어떤 자료냐면요. 1880년부터 2021년까지 전 세계의 기온의 변화를 온도 변화를 그냥 시각화시킨 겁니다. 색깔로 나타낸 거죠. 주변에 쭉 둘러싼 시계 바늘 같은 저런 것들은 다 나라명입니다. 다 전 세계를 다 아우른 거죠. 시원했던 것이 화석연료가 본격적으로 쓰여지게 되면서 색깔이 벌겋게 바뀝니다. 그냥 지구 온난화 얘기만 들었는데 이 자료를 보는 순간 너무 강하게 다가왔거든요. 아, 이렇게까지 전 세계가 뜨거워졌구나라는 거죠. 이것만으로도 뭔가 다가오는 게 없다라면 최근에 파키스탄을 보시면 됩니다. 파키스탄이 얼마 전에 물난리가 났었는데요. 그냥 물난리 났나 보다. 그리고 이렇게 무너져서 어떻게 이렇게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수치로 한번 바꿔보면 좀 생각이 좀 달라지실 겁니다. 파키스탄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대부분 잘 모르죠. 파키스탄의 면적은 한반도의 면적, 즉 북한과 남한을 다 합친 한반도의 면적의 3배 정도 됩니다. 3배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그 파키스탄의 3분의 1이 이번에 물에 잠겼습니다. 즉 한반도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일이지 않습니까? 한반도가 사라진 거예요. 그냥 물속으로 쑥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파키스탄의 기후변화 장관인가라고 하시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죠.
기후변화 선진국들이 막 떠들고 있지만 여길 보라고. 기후 디스토피아는 바로 우리 삶에 들어와 있고 바로 여기 있다고. 우리한테는 현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보는 순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앞으로 길게 가는 ESG의 방향성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의 실천 방안도 되게 중요하겠다. 그래서 저희는 회사에서 벌써 임직원들은 이걸 실천하고 있습니다. 111 캠페인을 시작했거든요. 본사 직원이 매일 실천 시 연간 1인당 소나무 한 그루 심는 효과를 볼 수 있는 행동들, 실천 방안들. 별거 아닙니다. 생활 속에서 늘 하고 있는 일들을 정리한 겁니다. 흔히들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일회용 컵 대신 텀블러 쓰고 양치컵 쓰고 그다음에 직장 생활 하시는 분 많이 아시겠지만 불필요한 출력 많이 하거든요. 요즘 그렇게 프린트 안 해도 되거든요. 불필요한 출력 자제하고 쓰지 않는 코드 뽑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좀 특이한 게 하나 있습니다. 불필요한 메일, 직장인들 메일 막 쌓이거든요. 엄청나게 많이 쌓이거든요. 그래서 한 6개월마다 한 번씩 자동적으로 비워지게 됩니다. 근데 그걸까지 기다리지 말고 불필요한 메일은 바로바로 삭제하자는 겁니다. 좀 이상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메일인데 디지털인데 무슨 저거랑 CO2랑 이산화탄소랑 무슨 상관이지? 상관이 있습니다. 메일을 보관을 하려면 서버가 필요하고요. 서버를 돌리는 데는 전기가 필요한 겁니다. 그 전기는 어디서 나올까요? 다 화석연료에서 아직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만 줄여도 CO2가 절감이 된다는 거죠. 막 지워야 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스팸 메일을 막 이렇게 열심히 보관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지우시면 CO2가 줄어드는 겁니다. 저희 직원들 이런 일들 벌써 시작했고요. 더 정교하고 더 많은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계속 찾을 겁니다. 그런데 ESG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 아메이 그리고 아메이의 ESG입니다. 즉 한국 아메이의 ESG라는 건 즉 리더님들도 함께 하셔야 되는 거죠. 우리는 함께 가는 공동체고 파트너니까요. 리더님들도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 가지 실천 방안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겠지만 일단 당장 ABC, A스테이션에서의 일상적인 실천들 아마 조금씩 변화를 느끼시게 될 겁니다. 방문하시게 되면 이 변화를 느껴보고 싶으시기 위해서도 한번 방문해 보십시오. 조금씩 바뀔 겁니다. 영수증부터 전등의 어떤 종류라든지 그다음에 이렇게 쇼핑백도 바뀔 거고요. 그다음에 행사 전단지들도 바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저희 배송 시스템 좋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시국에 대한 저희들의 지금 빠른 배송 시스템이 되게 좋았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 배송의 시스템 많이 활용하시고요. 거기에 조금만 더 현장에 와서 픽업을 하시는 지혜로만 좀 더해주시면 그게 바로 ESG의 실천이 될 겁니다. 리더님들의. 불편하실 겁니다. 아마. 그런데도 불편하지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가 1년간 한국 아메이가 배송하는 박스로 활용하는 박스가 약 700만 개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소나무 한 2만 600그루 정도를 없애는 거죠. 그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리더님들이 만약에 온라인 구매 3번당 한 번 정도만 현장 ABC라든지 A스테이션에 방문해서 구매를 하시게 되면 줄어드는 탄소량이 한 1000톤 되고 한 6,900그루, 한 7,000그루에 가까운 소나무를 유지, 보존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불편해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리더님들, 저희도 불편하고 모두 다 불편할 겁니다. 그런데 ESG는 불편함입니다. 그리고 리더님도 잘 아시죠? 요즘 시대의 소비의 품격은요, 얼마나 품격 있는 소비인가를 가늠하는 가늠자는요, 얼마나 불편함을 조금 이 사회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내가 조금 불편함을 감수할 것인가, 그 감수함의 정도가 바로 소비의 품격을 나타내는 것. 리더님들 잘 아실 것이라 믿습니다. 조금 불편하겠지만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이야기들을 짧게 영상으로 정리한 게 있거든요. 영상을 잠깐 보시고 제가 좀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가겠습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ESG 이야기. 이런 활동들이 요즘 말로 ESG. 하지만 아메이는 60년 전부터 쭉 해오던 일. 사람에게도 자연에게도 이로운 것을 만들겠다. 환경, 그리고 사회와의 공존이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아메이는 시작부터 생각했기 때문.
60여 년 동안 아메이가 걸어온 길을 이제 함께 걷기 시작하는 많은 기업들. 환영하고 응원합니다. 유행이 아닌 철학으로, 선언이 아닌 실천으로 아메이의 ESG는 계속됩니다. 시작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공존의 실천 아메이. 이 영상으로 정리하면서 제가 가장 신경 썼던 이야기는 그겁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ESG 이야기. 그동안 이 ESG는 아무나 할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한국 아메이만 할 수 있는 ESG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그렇게 ESG를 만들어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만들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회사들이 저희가 해왔던 것들을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그 앞에 서 있었으면 좋겠고요. 근데 재밌게도 이런 이야기들을 드리는 와중에 들으시면서 주변을 잠깐 살펴보시면 온갖 종이컵과 페트병들이 막 있을 겁니다. 아, 이거 어떡하지? 야, 이거 우리 여기 헷갈리, 야, 이게 좀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많은 분들이 그렇게 느끼세요. 그런데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어느 한순간 플라스틱이랑 이별할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플라스틱은 너무 우리 세계에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변화는 거기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낯설게 보일 때, 뭔가 플라스틱이 낯설게 보일 때, 그 순간 종이컵이 낯설게 보일 때, 그리고 커피숍에 텀블러를 들고 가는 내 자신이 되게 전혀 어색하지 않을 때, 유난 떠는 모습이 아니게 됐을 때, 그런 변화가 바로 아무도 할 수 없는 ESG 이야기를 저희가 계속해서 만들어갈 수 있는 출발점이고 원동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리더님들, 불편할 수 있지만 뿌듯함이 있을 겁니다. 저희가 앞으로 계속 펼쳐나갈 ESG 경영 전략 실천 방안들 계속 나올 거거든요. 계속 지켜봐 주시고요. 리더님들도 함께 해주시고요. 리더님들도 아이디어를 많이 주십시오.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